지중해 햇살을 품은 모나코는 바티칸 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유럽 국가입니다. 인구 4만 명이 채 되지 않은 이 국가에도 축구팀이 존재합니다. 모나코를 대표하는 팀 AS 모나코는 소국의 팀이라는 특수성을 빼고 바라보아도 유럽 축구 역사에서 꽤나 굵직한 획을 그은 팀입니다. 오늘은 박주영 선수가 몸담아서 우리에게 친숙한 작지만 강한 팀 AS 모나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950년대 최고의 배우 그레이스 켈리는 명작 다이어램을 돌려라, 이창 등을 통해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배우로서 최고의 주가를 자랑하던 그레이스 켈리는 칸 영화제 기간에 만난 모나코 왕자 레니의 3세와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으며 동시에 작은 도시국가 모나코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AS 모나코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모나코의 상징과도 같은 유니폼의 대각선 패턴은 켈리가 팀을 위해 직접 디자인했으며 6061 시즌부터 지금까지 팀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이 유니폼을 처음 입은 시즌에 팀 역사 최초로 프랑스 리그 우승을 거뒀기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처럼 AS 모나코는 2011년 러시아 갑부 리볼로플레프가 팀을 인수하기 전까지 모나코의 그리말디 대공 가문이 구단을 운영했으며 현재도 구단의 지분 일부를 갖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모나코 공국의 팀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겠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 모나코 공국은 독립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랑스의 보호를 받는 국가입니다. 국방과 외교를 프랑스에 위임하고 있으며 총리는 프랑스 정부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모나코 공이 임명합니다. 축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독자적인 리그를 구성하기 어려웠던 모나코 공국의 팀 AS 모나코는 프랑스 축구협회의 초대로 프랑스 리그에 참가했고 1953년 리그앙 승격 후 지금까지 총 8회의 리그 우승을 차지한 프랑스 리그 명문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르딕 감독과 함께 리그앙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모나코를 유럽 무대에 처음 크게 알린 감독은 거장 아르센 벵거입니다. 무명의 벵거는 1987년 모나코의 감독으로 부임하여 94년까지 약 7년간 팀을 맡았습니다. 벵거는 부임 첫 시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입지를 굳혔고 92년에는 컵 위너스컵 준우승, 94년에는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르며 팀을 유럽 전역에 알렸습니다. 벵거 감독은 현역 감독 시절 국적을 가리지 않고 유망한 선수를 발굴하여 길러내는 것으로 유명한데 모나코 시절부터 이 능력은 돋보였습니다. 아프리카 유일의 발롱도르 수상자이자 현 라이베리아 대통령 조지 웨아를 카메룬 리그로부터 데려와 초대형 선수로 길러냈으며 나이지리아의 전천후 공격수 이크 페바를 무려 모나코의 왕자라는 별명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영건인 에마뉴엘 프티, 닐리앙 튀랑, 티에리 앙리를 세계적인 선수로 길러내는 등 화수분 같은 선수 육성으로 팀의 중흥을 이끌었습니다. 이외에도 조르카예프, 클린스만, 엔조 슈퍼 등과 함께 90년대 초 모나코의 황금기를 이끈 벵거는 성적 부진과 동시에 당시 승부조작 파문으로 어수선한 프랑스 리그에 환멸을 느꼈고 돌연 일본 J리그로 떠났습니다. 벵거가 쌓은 초석 위에 방점을 찍은 감독은 현 프랑스 대표팀 감독 데샹입니다. 프랑스의 지난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죠. 갓 선수 은퇴한 초보 감독 데샹은 모나코 부임 두 번째 시즌에 리그 준우승, 그 다음 시즌인 03-04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신진 감독 무리뉴가 이끄는 포르투에 패하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03-04 시즌 AS 모나코의 챔피언스리그 선전은 놀라웠습니다. 8강에서는 스타 군단 레알 마드리드를 만났는데 흥미롭게도 레알로부터 임대온 모리엔테스가 2골을 넣으며 팀의 4강을 이끌었습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모리엔테스는 03-04 시즌 챔피언스리그 대회에서 9골을 넣으며 득점왕에 올랐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임대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단 한 시즌 임대에 이 정도 활약한 선수가 몇이나 있을까요? 모나코에는 모리엔테스 외에도 주장 루도빅 지울리, 박지성 선수의 절친으로 친숙한 파트리스 에브라, 정확한 킥을 자랑하는 제롬 로탱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활약 덕분에 모나코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를 수 있었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모나코의 유럽 클럽 대항전 도전 역사에 가장 큰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나코는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이후 다소 주춤했습니다. 중위권을 전전하는 팀이 된 모나코는
자연스럽게 주류에서는 다소 멀어졌는데 한국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축구 천재 박주영이 FC 서울을 떠나 AS 모나코에 새로이 둥지를 트게 됐기 때문입니다. 2008년 여름 박주영은 모나코에 입단하자마자 돋보였습니다. 데뷔전에서 골을 넣은 박주영은 첫 시즌부터 주전으로 자리 잡았고 팀 내 에이스로 등극하며 국내 팬들에게 모나코 박선생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축구를 배우러 갔더니 오히려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1012 시즌은 선수 개인적으로 그리고 팀적으로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박주영은 남아공 월드컵 이후 맞이한 시즌에서 연이은 부상으로 고생했고 팀은 부진을 거듭하며 2부 리그로 강등당했습니다. 박주영은 강등당한 모나코를 떠나 벵거의 아스날로 이적했는데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모나코는 세금이 없는 국가로 잘 알려졌습니다. AS 모나코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프랑스 리그에 참가하지만 구단이 모나코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웠고 이는 선수 영입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고소득 선수가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프랑스와는 달리 모나코의 고소득 선수는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2011년 러시아 무호 리볼로프레프가 2부 리그로 떨어진 팀을 인수한 이후 모나코는 세율 0% 이점을 살려 적극적으로 선수 영입에 나섰습니다. 특히 1부 승격 후 맞이한 첫 시즌에 팔카오와 하메스 로드리게스 등을 영입하며 팀의 재건에 나섰고 파리 생제르맹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자연스럽게 프랑스 리그 다른 팀들은 이러한 모나코의 행보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증세 정책으로 인해 선수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모나코의 특혜는 더욱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프랑스 프로축구 연맹은 2013년 새로운 대책을 발표합니다. 모나코가 리그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2억 유로 상당의 기부금을 내야 하며 모나코가 응하지 않을 경우 리그왕 퇴출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논쟁은 발표 후에도 지속되었고 모나코가 LFP에 5천만 유로의 기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변치 않는 모나코 공국의 아름다운 만큼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AS 모나코 유니폼의 전면 스폰서인데요. 주기적으로 스폰서십을 교체하는 다른 구단들과는 달리 모나코는 무려 20년 넘게 이 페드콤이 붙은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섭니다. 페드콤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기업이 아니기에 더 많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에 자세히 알아본 결과 페드콤은 러시아 출신의 페도리체프가 설립한 종합무역회사이며 주로 유황, 비료, 곡물 등을 취급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페도리체프가 현재 AS 모나코 회장인 리볼로플레프와 친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또 다른 러시아 비료 재벌 리볼로프레프가 구단을 인수하는 데 이러한 친분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비료가 맺어준 기묘한 인연이네요. 러시아 재벌 리볼로프레프가 팀을 인수한 이후에 가장 큰 성과는 단연 1617 시즌 챔피언스리그 4강인데요. 이 대회는 만 18세의 공격수 은바페의 활약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모나코 유스 출신의 은바페의 활약은 하나의 역사였습니다. 초대형 신성 은바페는 16강전 맨체스터 시티, 8강전 도르트문트와의 4차례 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으며 팀의 4강을 이끌었습니다. 4강에서 백준노장 부폰을 상대로도 득점하며 슈퍼스타로 등극한 은바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이적료인 1억 4,500만 유로로 PSG로 이적했고 이후에도 월드컵 우승을 견인하는 등의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펼치며 세계 축구의 얼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은바페 외에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토마르마, 베르나르도 실바, 파비뉴, 벤자맹 맹디 등의 활약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모나코는 재정적인 이유로 이 선수들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 결과 팀 성적은 다시 떨어졌고 지난 시즌에는 강등을 겨우 탈출했으며 올 시즌에는 9위에 머물렀습니다. 연고지 특성상 적을 수밖에 없는 관중 규모, 빅리그 대비 적은 중계권료 등으로 인해 모나코는 큰 수입을 거두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 결과 탁월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를 지속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스 모나코가 오랜 시간 유럽 무대에서 회자되는 이유는 그만큼 매력적인 팀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AS 모나코가 이러한 구조적 딜레마를 딛고 언젠가 다시 다가올 즐거운 성공의 역사를 지속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